드디어 짐이 없어졌네. 오늘부터 우리 집에서 부모님이랑 동거야. 부모님이 돌아가시자마자 친정을 해체한 남편은 돌아가신 친정 앞에서 망연자실한 저에게 그렇게 말했어요. 무슨 소리 하는 거야? 머리도 이상해졌어? 얼른 유산 가지고 우리 집으로 와. 그 말에 저도 모르게 웃음이 터졌어요. 과연 그런 거였구나 싶었어요. 뭐야? 왜 웃어? 당신들 몰라요? 무슨 소리야? 웃기 시작한 저를 의아하게 바라보는 경수 씨와 시부모님. 그런 세 사람에게 저는 진실을 말했어요. 제 이름은 이민희. 평범한 셀러리맨인 부모님 밑에서 딸로 태어났어요. 형제는 오빠가 한 명 있는 아주 평범한 가정이에요. 29살의 남편 김경수와 결혼해서 아이를 둘 낳았어요. 일과 육가를 병행하며 정신을 차려보니 벌써 55살이 되었어요. 장남 지호도 장녀 아영이도 성인이 되어 멋진 사회인이 되었어요. 지금은 각자 독립해서 익숙하지 않은 일에 고군분투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제부터는 남편과 여유롭게 지낼 수 있겠구나. 평범한 인생이지만 행복했어요.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늙어갈 거라고 생각하고 있었죠. 그런 평범한 인생이 완전히 바뀐 것은 어느 겨울날이었어요. 아버지가 교통사고를 당해 갑자기 돌아가시게 되었어요. 당시 아버지는 아직 72세로 건강하셨는데 아버지가 갑자기 돌아가시자 가족 모두 슬픔에 잠겼어요. 특히 어머니는 한동안 깊은 슬픔에 빠져 밥도 못 드실 정도였어요. 엄마, 슬픈 건 알지만 밥은 챙겨 먹어야지. 저는 어머니에게 몇 번이고 그렇게 말했어요. 알고 있지만 입맛이 없네? 왠지 가슴이 꽉 막힌 것 같아. 저도 오빠도 어머니가 정신적으로 충격을 받아서 그러시는 거라고 생각하고 한동안 지켜봤어요. 하지만 어머니는 불과 보름 정도 만에 눈에 띄게 체중이 줄어들었어요. 아무래도 이상하다고 생각한 저는 어머니를 병원에 모시고 갔어요. 네. 암이라고요. 거기서 의사에게 들은 어머니의 병명에 저는 할 말을 잃었어요. 이미 암이 진행되어 수술은 불가능하고 남은 시간은 1년 정도라고 했어요. 아직 효도도 제대로 못했는데 아버지가 돌아가신 지 얼마 안 됐는데 어머니까지 이렇게 되다니. 저는 아버지의 장례식 때보다 더 크게 절망했어요. 하지만 언제까지나 슬퍼하고 있을 수만은 없었어요. 오빠는 멀리 살고 있어서 의지할 수가 없었어요. 그렇다면 제가 어머니를 도와드리는 수밖에 없었어요. 저는 바로 경수 씨에게 어머니와 동거하고 싶다고 말했어요. 아프신 어머니를 심리적으로나 신체적으로나 혼자 두게 할 수는 없었어요. 하지만 경수 씨의 반응은 예상을 벗어났어요. 하. 저번에 장례식 막 끝났는데 아직도 당신네 부모님한테 휘둘려야 하는 거야. 귀찮다는 듯이 한숨을 섞어 그렇게 말했어요. 경수 씨, 그렇게 말하지 않아도 되잖아. 병원에 데려다 주면 되는 거 아니야? 굳이 같이 살아야 해? 분명 불안해하실 거야. 안 된다면 나만이라도 잠시 친정에 가 있어도 될까? 제가 그렇게 말하자 경수 씨는 기분 나쁜 티를 내며 말했어요. 하. 그럼 그동안 내 밥은 어떡할 건데? 물론 차리러 올 거야. 설거지는? 청소는? 빨래는 누가 하는데? 저도 모르게 입을 다물었어요. 할 수 있는 건 할 생각이었지만 모든 걸 지금까지처럼 할 수는 없을 테니까요. 그 부분을 지적당하니 아팠어요. 어머니를 돕고 간병하고 싶은 건 제 욕심이라고 한다면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분명 어머니는 괜찮다고 지금까지처럼 해도 된다고 하시겠지만 저는 어떻게든 효도를 하고 싶었어요. 어쩔 수 없네. 그 대신 난 일절 아무것도 안 할 거니까. 입을 다물고 있는 제게 경수 씨는 마지못해 그렇게 말했어요. 거만한 태도이긴 했지만 경수 씨는 결국 제 뜻을 받아들여 준 거예요. 미안해요. 고마워요. 사람으로서 참 심하다는 생각은 들었지만
제 희망을 들어준 것은 사실이었어요. 저는 받아치고 싶은 마음을 꾹 누르고 고맙다고 말했어요. 한바탕 소동이 있었지만 저와 경수 씨는 제 친정에서 어머니와의 동거를 시작했어요. 원래 살던 곳은 경수 씨 회사의 사택이었어요. 경수 씨는 외아들이라 시부모님이 동거를 원하고 계셨기 때문에 저희 집을 장만할 계획은 없었고 나중에는 시댁에서 동거할 예정이었어요. 현역인 지금은 사택이 통근에 편리하고 월세도 월 3만 원 정도로 큰 부담은 되지 않았어요. 하지만 이번에 제 친정으로 이사하면서 그 월세도 안 내게 됐고 집도 넓어졌어요. 동거가 경수 씨에게도 단점만 있는 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경수 씨는 선언한 대로 아무것도 도와주지 않았지만 저는 어머니와 동거하게 되어 다행이라고 생각했어요. 어머니는 겉보기엔 건강해 보이셨지만 몸이 나른하신지 낮에는 누워 계시는 일도 많았거든요. 어머니 식사를 준비해서 챙겨드리고 약을 드시게 하는 걸 어머니 혼자서는 무리였을 거예요. 미안하다. 민희야. 고마워. 같이 있어주니까 정말 도움이 되네. 경수 서방한테도 고맙다고 해야겠다. 어머니는 몇 번이고 저희에게 고마움을 표현하셨어요. 경수 씨가 동거할 때 폭언을 했던 것은 말씀드리지 않았기 때문에 어머니도 경수 씨에게 고마워하는 것 같았어요. 어느 날 어머니가 주무신 후에 경수 씨가 귀가했어요. 식사를 차려주면서 어머니 치료 말인데 라고 제가 입을 열자 경수 씨는 저를 획 째려보며 말했어요. 나한테 말해봤자 몰라. 아무것도 안 돕는다고 했잖아 라며 이야기 듣는 것조차 거부했어요. 저도 누군가에게 푸념을 하거나 상담하고 싶을 때가 있는데 경수 씨에게는 그저 이야기를 들어주기만 바랐을 뿐인데 한 달이 지나도 두 달이 지나도 그 태도는 변하지 않았어요. 동거하게 된 것에 대해 투덜투덜 불평을 하고 마치 동거를 해주는 자신이 대단하기라도 하다는 듯한 언행은 날이 갈수록 심해질 뿐이었어요. 하지만 제가 거기에 대해 뭐라고 말할 수 있는 처지도 아니었죠. 저는 어머니 걱정과 경수 씨에 대한 눈치 보기로 스트레스도 쌓여가고 있었어요. 그리고 시한부 선고를 받은 지 1년이 될 무렵 어머니는 급격히 건강이 나빠져 입원하셨고 그로부터 3일 뒤에 돌아가셨어요.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었다고는 하지만 저는 큰 슬픔에 빠졌어요. 곧바로 오빠네 가족과 아이들이 달려와줘서 여러 가지로 도움을 주었지만 이럴 때는 역시 남편이 곁에 있어 주었으면 하는 법이죠. 하지만 경수 씨는 시부모님과 저쪽 구석에서 낄낄거리며 웃기나 하고 장례식 준비도 돕지 않았어요. 오빠가 상주를 맡아준 덕분에 겨우 장례식 준비는 끝났어요. 하지만 유족석에 앉아야 할 경수 씨는 친족석 맨 뒷자리에 가 있더라고요. 경수 씨, 유족석에 앉아줬으면 좋겠는데 제가 그렇게 말하자 경수 씨가 말했어요. 아니, 난 여기가 편해. 딱히 혈연 관계도 아니고. 그래도 당신은 내 남편이잖아. 그러자 옆에서 듣고 있던 시어머니도 끼어들었어요. 남편이긴 하지만 내 어머니 아들은 아니잖니? 경수는 내 아들이니까 남이야. 남. 그렇지. 경수 부모는 우리뿐이다. 유족석에는 민희 씨가 앉으면 되잖아. 시아버지까지 그렇게 말씀하시니 저는 입을 다물었어요. 혈연 관계만 앉는 등 지역마다 다르겠지만 저나 시부모님 댁이 있는 이 지역에서는 사위가 유족석에 앉는 것이 일반적이에요. 아니나 다를까? 경수 씨가 유족석에 보이지 않자 먼 친척들 사이에서는 이혼했나봐 같은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려왔어요. 그런 말을 하는 사람들도 문제라고 생각하지만 애초에 경수 씨가 앉아주면 될 일이었어요. 곁에 있어주지 않는 경수 씨에게 조금 불만을 품으면서도 저희는 무사히 어머니를 보내드렸어요. 장례가 끝나고 오빠네 가족과 아이들, 그리고 경수 씨와 시부모님과 함께 친정집으로 돌아왔어요. 아버님, 어머님. 바쁘신 와중에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시부모님께 조문해 주셔서 감사하다고 말씀드리고 차를 내드렸어요.
그러자 시부모님은 웃으면서 말했어요. 정말 그렇다니까. 저번에 아버님이 돌아가셨나 싶더니 이번엔 어머님이라니. 부조금 때문에 우리도 힘들어. 그래도 일단 이걸로 끝이네. 저는 그 말에 저도 모르게 굳어버렸어요.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이런 말을 하는 건지 도저히 믿을 수가 없었어요. 저는 필사적으로 애써 웃으며 그 자리를 떠났어요. 그러자 뒤에서 시부모님과 경수 씨의 대화가 들려왔어요. 경수도 힘들었겠다. 남이랑 같이 사느라고. 맞아요. 완전 지쳤어요. 아내 말만 고분고분 들어주면 좋은 일 하나도 없어. 부부 사이라도 싫은 건 싫다고 딱 잘라 말해야지. 저는 주먹을 꽉 쥐었어요. 낄낄거리는 세 사람의 목소리가 불쾌하고 분해서 견딜 수가 없었어요. 하지만 어제 오늘 일도 아니었죠. 원래 시부모님은 이렇게 무신경하고 신뢰되는 말을 하는 분들이었어요. 제가 경수 씨와 결혼할 때도 좀 더 괜찮은 애는 없었니? 손주 얼굴 기대하기는 글렀네 라고 말했던 시어머니. 미인은 사흘이면 질린다잖아. 미니 씨라면 분명 질릴 일은 없겠네 라고 말했던 시아버지. 그걸 또 재밌다고 웃었던 경수 씨. 그런 무례한 가족이었어요. 제 안에 무언가가 툭 끊어져 버린 것 같았어요. 돌이켜보면 아버지 장례식 때도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에도 시부모님에게도 경수 씨에게도 저를 걱정해주는 말 한마디 듣지 못했어요. 오히려 이렇게 저를 바보 취급하는 듯한 말투뿐이었죠. 경수 씨에게 동거하게 해서 미안하다고 생각하고 있었지만 애초에 사람으로서 경수 씨의 언행은 어땠는지 의문이 들었어요. 그저 어머니를 잘 보내드리고 싶었을 뿐인데 경수 씨 눈치를 너무 많이 봤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가 제게 다정하게 대해줬다면 또 모르지만 결코 그렇지 않았는데도 제가 이렇게까지 경수 씨에게 미안함을 느낄 필요는 전혀 없었던 거예요. 부글부글 끓어오르는 분노 뒤로 여전히 시부모님과 경수 씨는 낄낄거리며 잡담을 계속하고 있었어요. 오빠네 가족이나 아이들이 들었다면 기분이 상했겠지만 다행히 모두 주방에 있었고 시부모님과 경수 씨는 다른 방에 있었기 때문에 대화를 들은 건 저뿐이라 안심했어요.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다시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미니 씨. 네, 흠칫 놀라 대답했어요. 이거 내가 가져도 될까? 가까이 다가온 시어머니의 손에는 어머니의 가방이 들려 있었어요. 무슨 뜻인지 몰라서 네, 라고 되물었더니 시어머니가 말했어요. 이제 어머님은 못 쓰시잖아. 경수가 가져가라고 하길래 그냥 내가 가질까 해서 시어머니는 그렇게 말하며 가방을 들어 올려 물건을 감정하듯 쳐다봤어요. 방금 막 장례가 끝났는데 무례함에도 정도가 있죠? 저는 가방을 확 빼앗으며 말했어요. 안 돼요. 뭐, 시어머니의 눈빛이 변했어요. 그건 가방을 빼앗겨서라기보다 며느리인 제가 반항했다는 것에 대한 분노의 표정이었어요. 그래도 저는 그 박력에 지지 않고 말했어요. 아직 어머니 물건을 정리할 생각은 없어요. 유품은 나중에 가족끼리 정리할 거니까요. 시어머니는 새빨개져서 화를 냈어요. 뭐라고? 나는 남이라는 거니? 방금 장례식에서는 어머니한테 경수 씨조차 남이라고 하셨잖아요. 어떻게 경수 씨가 남인데 어머님은 가족이 되세요? 저는 그만 받아치고 말았어요. 그 말을 들은 경수 씨와 시아버지도 얼굴이 새빨개졌어요.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어머니께 사과해. 며느리 주제에 무슨 신뢰되는 말을. 결국 그 소란을 듣고 다른 방에 있던 모두가 모여들었어요. 바쁜 와중에 장례식부터 화장까지 다 따라와 줬더니 남 취급을 당할 줄은 몰랐네. 여보, 갑시다. 모두의 앞에서 저에게 고함을 지른 시어머니는 그렇게 말하고 우리 집을 떠났어요. 왜인지 경수 씨까지 화가 나서 시부모님과 함께 가버렸어요. 무슨 일이야? 어머님한테 남이라고 한 거야? 시어머니의 말만 들은 가족들은 제게 그렇게 물었어요. 확실히 그 부분만 떼어놓고 들으면
제가 심한 말을 한 것처럼 들릴 수 있겠죠. 하지만 저는 모두에게 자초지종을 이야기했어요. 단 한 사람도 저를 탓하는 사람은 없었어요. 할머니, 할아버지도 참, 사람들 기분 좀 생각하시지. 그건 아빠도 마찬가지야. 그 가족은 옛날부터 그랬잖아. 아이들도 그렇게 말하며 제 편이 되어 주었어요. 하지만 저는 도저히 그 세 사람을 용서할 수가 없었어요. 경수 씨는 그날부터 한동안 돌아오지 않았어요. 저도 연락하지 않았어요. 제가 사과하는 것도 아닌 것 같았고, 사과를 받는다고 해도 용서할 수 없을 것 같았거든요. 하지만 언제까지나 이대로 있을 수는 없다고 생각할 무렵, 어느 날 경수 씨가 돌아왔어요. 다녀왔어요. 얼굴을 보니 다시 화가 치밀어 올랐지만, 그걸 억누르고 경수 씨를 맞이했어요. 그러자 경수 씨가 말했어요. 여러모로 힘들었지, 퉁명스러웠지만 저를 걱정해주는 그 한마디에 저는 눈이 동그래졌어요. 애들이랑 여행이라도 다녀와. 기분 전환도 될 거야. 그리고는 그렇게 말하며 여행 상품권을 주었어요. 말이 나오지 않았어요. 그 대신 주르륵 눈물이 흘러나왔어요. 어쩌면 아이들이 시킨 걸지도 몰라요. 그렇다고 해도 경수 씨가 거기에 응해 주었다는 것이 기뻤어요. 저는 그 말대로 바로 아이들에게 연락해서 여행 일정을 잡았어요. 웬일이래? 아빠가 별일이네. 하지만 아이들은 제 제안에 놀란 눈치였어요. 아무래도 정말 경수 씨가 준 선물인 것 같았어요. 아빠도 나한테 미안한 마음이 들었나 봐. 저는 웃으면서 그렇게 말했어요. 그리고 고맙게 경수 씨의 여행 상품권을 받기로 했어요. 그럼 다녀올게요. 푹 쉬다 와. 이왕 간 김에 애들 집에서도 자고 오고. 네. 그렇게까지 집을 비울 수는 없는데. 괜찮아. 나도 본가에서 편하게 지낼 거니까. 내 걱정은 하지 마. 경수 씨는 그렇게 말하며 저를 배웅해 주었어요. 지호도 제가 가는 것을 흔쾌히 반겨주어서 저는 여행 전에 지호네 집, 그리고 아영이네 집을 방문했어요. 어머니 간병을 할 때는 전혀 오지 못했기 때문에 밑반찬을 만들어서 얼려주기도 하고 아이들 집안일을 조금 도와주었어요. 엄마, 전혀 쉬지도 못하잖아. 그래도 너무 좋다. 고마워. 두 아이 모두 집에서 제 요리를 먹을 수 있다며 무척 기뻐했어요. 이것도 경수 씨가 제안해준 덕분이죠. 그리고 기다리고 기다리던 온천 여행. 아이들과 함께 저는 온천에서 편안한 시간을 보냈어요. 간병으로 지쳤던 피로나 부모님을 떠나보낸 슬픔도 꽤 치유된 것 같았어요. 합쳐서 일주일 가까이 집을 비우게 되었지만 아이들은 둘 다 밝은 미소로 각자 자기 집으로 돌아갔어요. 즐거웠다. 아빠한테 가끔은 고마워해야겠네. 진짜 가끔은 말이야. 근데 뭔가 꿍꿍이가 있는 거 아니야? 아영이는 농담처럼 그렇게 웃었어요. 그런 말 하지 마. 아빠 나름대로 생각해 준 거겠지. 저도 웃었어요. 집에 돌아가면 경수 씨에게 여행 이야기를 잔뜩 하면서 부부로서 앞으로의 생활을 다시 행복하게 꾸려가자고 생각하며 우리 집으로 향했어요. 하지만 집에 도착했을 때 저는 말을 잃었어요. 어떻게 된 거지? 집이. 저도 모르게 두리번거리며 제가 있는 곳을 확인했어요. 틀림없이 낯익은 장소인데도 그곳에 있어야 할 친정집이 없어져 있었어요. 그때 어디선가 경수 씨가 나타났어요. 그 뒤에는 시부모님의 모습도 보였어요. 망연자실하게 서 있는 저를 보고 징글징글하게 웃고 있는 경수 씨, 경수 씨,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저는 경수 씨에게 그렇게 물었어요. 그러자 시부모님과 마찬가지로 기분 나쁜 미소를 지으며 말했어요. 드디어 짐이 없어졌네. 오늘부터 우리 집에서 부모님이랑 돈 거야? 무슨 소리 하는 거예요? 거만하게 그렇게 말하는 경수 씨에게 저는 침착하게 받아쳤어요. 그러자 경수 씨가 입을 열었어요. 머리도 이상해졌어? 당신 친정은 이제 해체했어.
얼른 유산 가지고 우리 집으로 와. 당신이 상속받은 건 경수 거니까? 과연 싶었어요. 집이 없어진 것은 경수 씨 짓이라는 것이 판명되었고 그 이유가 유산을 노린 것이라는 것도 알게 되었으니까요. 모처럼 앞으로의 일까지 생각하며 돌아왔는데 이 무슨 배신일까요? 분하고 슬퍼서 견딜 수가 없었어요. 하지만 일부러 집까지 철거해봤자 절대로 경수 씨 뜻대로는 되지 않을 거예요. 안 되지라고 생각하자 웃고 있는 세 사람의 얼굴에 저도 모르게 웃음이 터져 나왔어요. 그때부터 본물 터지듯 웃어대는 저를 보고 시부모님도 경수 씨도 의심스러운 표정을 지었어요. 뭐야? 왜 웃어? 이상한 여자네. 돌았나 봐. 시어머니는 마치 기분 나쁜 것을 보는 듯한 시선으로 저를 쳐다봤어요. 그런 세 사람을 향해 저는 입을 열었어요. 당신들 모르는구나. 무슨 소리야? 그렇게 말하는 경수 씨에게 저는 말했어요. 애초에 나는 이런 한 푼 상속받은 게 없어요. 그러니까 유산 같은 건 없다고요. 그 말을 끝내고 저는 또다시 웃기 시작했어요. 유산으로 부자라도 된 줄 착각했던 걸까요? 멋대로 상상하고 멋대로 행동한 세 사람 때문에 웃음이 멈추지 않았어요. 뭐라고? 그게 무슨 소리야? 제대로 설명해. 그렇게 외쳤지만 저는 입을 다물었어요. 가르쳐 줄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그 전에 저는 남이랑 동거 같은 거 안 해요. 동거하고 싶으면 당신 혼자 하세요. 경수 씨의 질문에는 대답하지 않고 처음에 제안을 거절하자 시어머니가 불이 붙은 듯 소리쳤어요. 자기 부모 수발드는 건 했으면서 우리 수발드는 건 못하겠다. 그건 사정이 있어서 그랬던 거 알고 계시잖아요. 나는 동거해줬잖아. 저는 동거 안 해도 된다고 했어요. 하지만 집안일 하기 싫어서 스스로 동거를 선택한 거 잊었어요. 계속해서 제게 반박당한 경수 씨와 시어머니는 입술을 깨물었어요. 게다가 멋대로 친정을 철거하다니 해도 될 일이 있고 안 될 일이 있죠. 저는 그 자리에서 세 사람에게 소리쳤어요. 그리고 그 자리를 떠났어요. 뒤에서는 제 등을 향해 어디 가는 거야? 라고 외치는 경수 씨의 목소리가 들렸지만 저는 돌아보지 않았어요. 일단 오늘 밤 잘 곳을 확보해야 했기 때문에 그럴 경황이 아니었고 정말로 경수 씨 얼굴을 보고 싶지 않았어요. 저는 바로 변호사에게 상담을 했어요. 집을 철거하는 게 그렇게 간단할 리가 없어요. 집 명의는 아직 어머니로 되어 있었거든요. 도대체 어느 업체가 맡았나 생각하고 있었는데 믿을 수 없는 사실이 밝혀졌어요. 무려 경수 씨와 시아버지가 두 사람이 직접 철거했다는 거예요. 철거업체에 근무하는 시아버지 지인에게 도움을 요청하고 중장비를 빌리는 등 준비는 빈틈이 없었어요. 게다가 저를 쫓아내기 위해 여행 상품권까지 선물했던 거예요. 거기에 혼란소가 넘어간 제 자신이 한심해서 눈물이 날 것 같았고 분해서 견딜 수가 없었어요. 어떻게든 세 사람에게 벌을 줄 방법은 없을까요? 울면서 그렇게 호소하는 제게 변호사님은 다정하게 미소 지어 주셨어요. 어머님 명의의 집을 멋대로 철거한 경수 씨에게는 건조물 손괴죄가 적용되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우선 그 방향으로 경수 씨와 그 부모님께 정식으로 사과를 받도록 하죠. 저는 그 말에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 후 변호사님은 바로 절차를 밟아주었어요. 그러자 며칠 뒤 사정을 알게 된 경수 씨에게서 격앙된 목소리로 전화가 걸려왔어요. 뭐야, 그 내용 증명은? 아, 받으셨어요. 소중한 집을 부쉈으니까 변상하셔야죠. 변상이라니. 우리는 시댁으로 이사 온다고 했잖아. 아무도 살 예정이 없는 집을 일부러 부숴준 건데 변상은커녕 고마워해야 하는 거 아니야? 알았으면 얼른 유산 가지고 우리 집으로 돌아와. 경수 씨는 거만하게 그렇게 말했어요. 멋대로 부숴놓고 고마워하라고? 웃기지 마세요. 그리고 유산 가지고 집으로 오라니 상속받은 것도 없는데 유산이 어디 있어요.
저는 전화기 너머로 소리쳤어요. 경수 씨는 아무런 반박도 하지 못하고 침묵했어요. 평소에 큰 소리를 내지 않는 제가 소리를 지르니 겁을 먹은 것 같았어요. 집이 철거되었을 때 제가 웃었던 이유는 바로 이것이었어요. 1년이나 어머니와 함께 보낼 시간이 있었는데 상속에 대해 이야기를 안 했을 리가 없죠. 그때 저는 말했어요. 저는 아무것도 필요 없어요. 오빠한테 전부 주세요. 그래서 현금, 유가증권은 모두 오빠가 상속받았어요. 오빠는 그럴 거면 집은 저더러 가지라고 했어요. 자기는 멀리 살아서 집을 관리할 수 없으니 제가 살지 않더라도 다른 사람에게 세를 줄 수도 있다고요. 그 말을 듣고 제가 이 집을 상속받을 예정이었던 거예요. 아무튼 아버님이랑 둘이서 친정을 원래대로 돌려놓든가 못하겠으면 거기 적힌 금액을 지불하세요. 무슨 그런 금액을 모처럼 합의해 주려고 생각하고 있는데 뭐 좋습니다. 지불 못하겠다면 피해 신고서 내고 소송 걸게요. 저는 단호한 태도로 그렇게 말했어요. 미안해. 그렇게까지 화낼 줄은 몰랐어. 경수 씨는 투덜투덜 변명을 늘어놓기 시작했어요. 언제까지나 친정이 있으면 자기 부모님과 동거할 수 없게 될 거라고 생각했나 봐요. 특히 시아버지는 옛날부터 동거를 원하셨고 지호를 마음에 들어 해서 지호와 함께 살고 싶어 하셨던 것 같아요. 그때 통근이 힘들어진다고 동거를 거부한 건 경수 씨였는데 그런 사정은 모르고 시부모님은 제가 싫어한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기회에 제 친정을 부수고 유산을 가지고 제가 시댁으로 이사 오도록 해서 억지로 시부모님을 납득시킬 생각이었던 거죠. 하지만 그런 얘기를 이제 와서 해봤자 용서할 수 있을 리가 없죠. 그러니까 제발 봐줘. 아기가 있었던 건 아니야. 아버지도 반성하고 계셔. 반성하고 계신다면 더더욱 합의금에 응하세요. 저는 그렇게 말하고 전화를 끊었어요. 경수 씨는 몇 번이고 제게 전화를 걸거나 메시지를 보내며 사과했어요. 사과할 마음이 있으면 당장 돈부터 입금하세요. 저는 쌀쌀맞게 굴었어요. 친정이 원래대로 돌아오지 못할 거라는 건 잘 알고 있었지만 이 답답한 마음을 풀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없었어요. 그 후 저는 아영이네 집에서 지냈어요. 이 일은 오빠네 가족은 물론이고 아이들도 알고 있어요. 오빠도 멋대로 친정이 철거당해서 화가 났을 텐데 말은 안 보태도 손은 빌려줄 테니까 미니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해라고 말해주었어요. 모두 경수 씨의 행동을 비난하며 제 편이 되어 주었어요. 위자료나 손해배상금 지불도 없이 한 달 정도가 지났어요. 그동안 경수 씨에게서는 연락이 없었어요. 언제까지나 아영이 신세를 질 수는 없으니 빨리 돈을 받아서 최소한의 생활 기반이라도 마련하고 싶었어요. 그런 제 바람과는 달리 터무니없는 일이 벌어졌어요. 그건 아영이의 한마디로 발각되었어요. 이 앞치마 할머니 거랑 닮았네. 그렇게 중얼거리며 제게 스마트폰 화면을 보여주었어요. 그 화면을 보고 저는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그 화면은 중고 앱의 상품 화면이었어요. 아영이가 할머니 앞치마와 닮았다고 한 그것은 제가 어머니께 만들어드린 세상에 하나뿐인 물건이었거든요. 이게 어떻게 된 거니? 이거 할머니 앞치마야? 내가 만들었으니까 틀림없어. 네, 아영이는 그렇게 말하고 급히 다른 페이지를 확인하기 시작했어요. 판매자는 아무래도 최근에 가입한 듯 거래 건수도 평가도 아직 공건이었어요. 출품한 상품은 이미 30건 가까이 되었길래 내용을 확인해 보니 놀랍게도 그 모든 것이 어머니의 물건이었어요. 저는 바로 그 인간들 짓이라고 생각했어요. 그 집에 있던 어머니 물건을 꺼내올 수 있는 건 집을 철거한 경수 씨 말고는 있을 수 없으니까요. 저는 당장 경수 씨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잠깐, 그 앱 어떻게 된 거예요? 앱, 경수 씨는 귀찮다는 듯이 그렇게 말했어요.
시침이 뗄 생각이냐 싶어 저는 불같이 화를 냈어요. 모른 척하지 마. 어머니 물건 멋대로 팔고 있잖아요. 당장 취소해. 그러자 경수 씨가 당황한 듯이 말했어요. 아니야. 내가 아니야. 당신 말고 누가 그런 짓을 한다는 거예요? 지금 당장 전부 돌려받으러 갈 테니까 저는 전화를 끊고 아영이와 함께 바로 시댁으로 향했어요. 어머니 유품 어디 있어요? 시댁에 도착하자마자 저는 경수 씨를 불렀어요. 그리고 저희를 마중 나온 경수 씨에게 현관 앞에서 다그쳤어요. 아빠, 솔직하게 말해요. 아영이도 제 편을 들어 경수 씨를 몰아붙였어요. 경수 씨는 안절부절 못했어요. 그러는 사이 저희가 온 것을 눈치챘는지 시부모님도 얼굴을 내밀었어요. 어머, 아영이 왔니? 시어머니는 아영이 모습을 보고 기쁜 듯이 활짝 웃었어요. 아영이는 분노를 드러내며 시어머니에게 말했어요. 할머니, 아빠한테 사실대로 말하라고 좀 해주세요. 사실대로라니. 돌아가신 할머니 물건을 아빠가 팔고 있는 것 같아요. 아영이의 말에 시어머니는 웃음을 터뜨렸어요. 경수 씨는 곤란한 듯 미간을 찌푸리며 정말 내가 아니야 라고 반복했어요. 그러자 시어머니가 목소리를 높여 말하는 거예요. 경수가 판다고? 그럴 리가 없잖니. 하지만 내가 팔고 있는 건데 그 말에 저는 피가 거꾸로 솟는 것 같았어요. 경수 씨는 알고 있었던 거겠죠. 큰일 났다는 듯한 얼굴로 시어머니를 쳐다봤어요. 아영이도 망연자실해 있는데도 시어머니는 태평했어요. 뭐라고요? 이거 은근히 힘들더라. 포장도 꼼꼼하게 해야 하고 사진도 잘 찍어야 하고 훔친 물건을 팔고 있다는 자각이 없는 걸까요? 즐거운 듯이 앱에 대해 이야기하는 시어머니에게 달려들고 싶은 것을 필사적으로 참았어요. 당장 판매 취소하세요. 그건 할머니가 멋대로 팔아도 되는 물건이 아니에요. 아영이도 새빨개져서 눈물 섞인 목소리로 시어머니에게 호소했어요. 하지만 시어머니는 불만스러운 표정이었어요. 뭐야? 모처럼 재밌게 할 수 있는 취미를 찾았는데 쓸만한 건 내가 쓰고 못 쓰는 건 용돈벌이도 되고 치매 예방에도 좋잖아. 이제 너희 할머니는 나 하나뿐이니까 아영이도 내가 건강하게 오래 살았으면 좋겠지. 시어머니는 태연하게 그렇게 말했어요. 그만두라고 호소해도 반성하는 기미가 보이지 않았어요. 하지만 말해서 듣지 않는다면 이쪽도 행동에 나설 수밖에 없죠. 아영아, 가자. 하지만 됐으니까 저는 아영이를 끌다시피 해서 집을 나왔어요. 그리고 그대로 경찰서로 달려갔어요. 집이 부서진 것에 대한 피해 신고는 하지 않을 생각이었지만 절도는 또 다른 이야기죠. 어머니의 유품을 도둑맞고 멋대로 팔리고 있는 것을 경찰에 상담하자 곧바로 중고 앱 측에서도 움직여주어서 시어머니의 계정은 정지되었어요. 이걸로 팔릴 일은 없어져서 한숨 돌렸어요. 경찰서에서 돌아오는 길에 저는 경수 씨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어머님 계정은 정지시켰어요. 당신도 알고 있었죠? 공범이라고요. 아니, 이 건에 대해서는 피해 신고서 제출했어요. 그러니 수사 협조 부탁드립니다. 제 말에 경수 씨는 당황했어요. 그럴 수가. 가족이잖아. 제발 취하해줘. 남이잖아요. 아직 집 부순 위자료나 배상금도 입금 안 됐고 반성하는 기미도 안 보이네요. 소리치는 제게 경수 씨도 주눅이 들었어요. 하지만 저도 마음이 편치만은 않았어요. 시부모님은 그렇다 쳐도 경수 씨와는 오랫동안 함께 살아온 정도 있으니까요. 저는 한숨을 내쉬며 말했어요. 돈은 기다려주겠지만 절도에 관해서는 용서할 생각 없어요. 전부 돌려받을 거예요. 그리고 아버님 안색이 무척 안 좋으시던데 병원에는 가보셨어요? 네. 저도 악마는 아니니까 그것만 전해둘게요. 저는 그렇게 말하고 전화를 끊었어요.
아까 오랜만에 만난 시아버지는 거의 목소리도 내지 않으셨고 몇 달 만에 만났다고는 생각할 수 없을 정도로 야위어 계셨어요. 안색도 파란 것을 넘어 거무죽죽했어요. 건강하지 않다는 건 한눈에 알 수 있었죠. 하지만 그 가족은 눈치채지 못하고 있겠죠. 태평하게 훔친 물건이나 팔려고 하는 시어머니와 저에게만 큰 소리치는 경수 씨, 그 가족에게는 타인에 대한 배려라는 것이 없으니까요. 그 다음 날 시아버지에게서 저에게 전화가 왔어요. 고맙다는 말이라도 할 줄 알았더니 정반대였어요. 나를 환자 취급하다니 무슨 속셈이야? 병원에 쳐넣고 귀찮은 짐 덜어낼 생각이냐? 나는 어머님이랑 경수를 너한테서 지켜야 한다고. 병원 같은데 안 가 다짜고짜 퍼붓는 전화였어요. 이쪽은 걱정해서 말해준 건데 무슨 말투가 저럴까요? 쓸데없는 말을 해서 죄송합니다. 걱정이 돼서요. 나는 내 부모랑 달라서 병약하거나 단명하지 않아. 무시하지 마. 그 말투에 화가 났지만 며칠 뒤 아무래도 몸 상태가 이상했는지 병원에 가신 것 같았어요. 검사 결과는 말기 암이었어요. 경수 씨가 허둥지둥 제게 전화를 걸어왔어요. 아버지가 말기 암이래? 어떡하지? 하지만 저는 코웃음을 쳤어요. 난 몰라요. 병원에 가보라고 조언했을 때 뭐라고 하셨는 줄 알아요? 당신 부모랑 달라서 병약하거나 단명하지 않는다고 하셨어요. 마음대로 하라지. 민희, 당신이 그렇게 인정머리 없는 사람인 줄 몰랐어. 인정머리 없는 게 누군데요? 당신, 우리 엄마가 아팠을 때 따뜻한 말 한마디라도 해준 적 있어요? 지금까지 당신이 한 행동이나 반성하세요. 저는 그렇게 말하고 전화를 끊었어요. 아니나 다를까 시아버지는 그대로 얼마 지나지 않아 돌아가셨어요. 사람으로서 고인에게 나쁜 감정을 품고 싶지는 않았지만 지금까지 당했던 일과 들었던 말들을 생각하니 눈물 한 방울 나오지 않았어요. 시아버지의 장례가 끝나고 유언장이 발견되었어요. 자신은 단명하지 않는다느니 뭐라느니 하셨으면서 준비성은 철저했던 시아버지에게 기가 막혔어요. 집은 손자 지호에게 물려주고 그 외 재산은 아내와 장남이 절반씩 나눈다는 내용이었어요. 지호의 이름이 나온 것에 저는 놀랐어요. 그러고 보니 시아버지는 지호를 유난히 예뻐했고 같이 살고 싶다고 계속 말했었죠. 자신이 없어진 뒤에도 지호가 이 집에 살기를 바랐던 거겠죠. 지호 입장에서는 성가신 이야기죠. 상속은 포기해. 필요 없잖아. 저는 지호에게 말했지만 지호는 집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기뻐했어요. 상속세만 잔뜩 나오고 지호에게 이득이 될 건 없는데 성가신 짐을 떠안게 되었다고 생각했지만 본인이 기뻐한다면 제가 더 이상 할 말은 없었죠. 시아버지의 유언대로 지호는 집을 상속받았어요. 시어머니는 기뻐하며 상속세를 내주었어요. 우리 집 장손인데 당연하지라고 했는데 그 말이 틀린 건 아니죠. 지호를 빼앗긴 것 같아 조금 서운해하고 있었는데 그 후 믿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어요. 집으로 좀 와줘. 경수 씨의 그 연락을 받고 저는 바로 시댁으로 향했어요. 그러자 언젠가에 저처럼 시댁 앞에서 망연자실하게 서 있는 시어머니와 경수 씨의 모습이 보였어요. 눈앞의 시댁 부지에는 중장비와 철거업체 이름이 적힌 트럭과 직원들. 그리고 눈앞에서 해체되고 있는 시댁의 모습이 있었어요. 이게 어떻게 된 거야? 내 집이잖아. 내 집을 내가 어떻게 하든 내 마음이지. 어디선가 나타난 지호는 해체되는 집을 보며 만족스러워 보였어요. 지호야. 이게 어떻게 된 거니? 당장 그만두게 해. 지금 그만둬도 어차피 못 살 텐데요. 지호야. 무슨 짓을 한 거야? 시어머니와 경수 씨는 지호에게 울며 매달렸어요. 하지만 지호는 웃었어요. 할아버지랑 아빠가 엄마한테 똑같은 짓 했던 거 잊었어요? 할머니도 엄마한테 심한 짓 많이 했잖아요.
사과는 하셨어요. 지호는 웃음기를 거두고 날카로운 눈빛으로 시어머니와 경수 씨를 쏘아봤어요. 그 모습에 두 사람은 무릎을 꿇었어요. 중장비는 여전히 큰 소리를 내며 집을 계속 해체하고 있었어요. 그런 광경에 저는 속이 다 후련했어요. 그 후 상속받은 재산으로 겨우 손해배상금과 위자료를 지불해준 경수 씨, 시어머니가 어머니에게서 빼앗았던 물건들은 지호가 회수해 두었던 모양인지 무사히 제 손으로 돌아왔어요. 엄마한테는 나랑 아영이가 있잖아 라고 말해주는 아들 덕분에 저는 겨우 안도의 눈물을 흘렸어요. 시어머니와 경수 씨는 집을 잃고 수중에 돈도 남지 않아서 지금은 다시 사택에서 생활하고 있어요. 사택에서 나갔던 경수 씨와 저희, 이번에는 어머니와 둘이서 다시 사택으로 돌아왔으니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는지 주변에 소문거리가 된 것 같아요. 친하게 지내던 경수 씨 직장 동료 부인에게서 그런 연락을 받았기에 저는 무슨 일이 있었는지 하나도 거짓 없이 그대로 이야기해 주었어요. 두 사람은 이제부터 따가운 시선을 받겠지만 자업자득이죠. 게다가 경수 씨가 퇴직한 후에는 살 곳을 잃게 된 두 사람. 지금부터 그 집을 마련하기 위해 절약하는 생활을 강요당하게 될 거예요. 두 사람이 어떤 생활을 하게 될지 가끔 안주거리 삼아 친구분에게 물어봐야겠다고 생각해요. 그 후에도 저는 아영이네 집에서 신세를 지고 있었는데 지호가 결혼을 하게 되었어요. 그걸 계기로 집을 짓는다고 해요. 친정 땅이 꽤 괜찮은 금액에 팔렸다고 해서 그런 집이라도 도움이 되었구나 싶어 기뻤어요. 엄마도 같이 살아요. 게다가 지호는 제게 그렇게 말해 주었어요. 며느리가 될 분도 대환영이라고 말해줘서 정말 고마웠어요. 혼자 사는 아영이 집에 언제까지나 신세를 질 수는 없어서 저는 그 말에 기대기로 했어요. 시어머니 같은 시어머니가 되지 않도록 이제부터 새로운 가족과 행복하게 살아가고 싶다고 생각하고 있어요.